자료 올려놓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제 60회 스페셜 건강 특강인데요. 지난주에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당뇨는 약을 계속 먹으면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약을 평생 먹어야 되지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약으로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데 왜 계속 먹을까요? 혹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약으로 의존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혈당을 진짜 어떤 형태로 낮추는 게 좋을지, 안전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제 이름은 장영이고,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피닉스 아카데미 CEO로 있고 EX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헬스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젠 삼성경제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있었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좀 많이 말랐죠, 그죠? 내가 건강하지 않았었고, 30대부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건강 공부를 쭉 하고 제 건강을 회복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혈압이 19살, 20살 때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혈압이나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건강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요. 그 1년의 과정들을 쭉 공부하면서 느꼈었던 것들,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가리키고 뭐 했었던 부분들을 책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 코칭 가이드 1, 2 최근에 나온 책이고 5장 6부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죠. 시크릿 건강 핸드북, 또 전자책 몸과 삶을 바꾸는 기적. 제가 이 당뇨를 고치는 사례에 있어서 디톡스 요법을 쓰는데 이 BSPS라는 개념을 가지고 디톡스를 진행을 해서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치유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책이 BSPS입니다. 그리고 기타 한 20여 권 정도 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 7만 권 정도는 더 카운트는 안 했었는데 그 정도 아마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크게 한 5가지 꼭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내 건강 수준은 어떤가? 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리고 내 병이 있다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그 병이 발전이 되면 어떤 형태로 발전이 돼서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대사장애 증후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당뇨 환자들이 꽤 많아요. 당뇨병 때문에 네,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을 많이들 먹죠.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많이 먹는데, 그 어떤 형태로 당뇨를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서 약이 나온 건지,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지, 그 혈당 수치를 낮아진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반대적으로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안전한 것인지, 내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의 근본 원인이 있죠, 그죠? 근본 원인,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는 병인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병이었던가요? 아니면 당신 조심해라는 경고일까요? 당뇨는 병이 아니죠, 그죠? 내 몸에 그렇게 살면 너 위험해라는 경고이죠. 이게 어떤 단계로 들어오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이 나른하고 피로하고 그러죠. 또 수면도 부족하고 잠자도 조금 설치게 되고, 그러면서 늘 피로감에 쪄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신진대사들이 저하되면서 뱃살이 찌기 시작하고 허리가 둔해지기 시작하고 하죠. 그러면서 피가 고지혈증이나 또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형태로 나타나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당뇨로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오기도 하는데, 그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뀔 뿐 대부분 고혈압, 당뇨를 같이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들을 복용하게 되고, 또 그 몸의 상태들이 혈압이 높아야 되고 당이 높아야 되는 몸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약 같은 것들은 또 간의 기능을 제어하고 신장 기능을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심장의 박동 상태나 심장의 뭐 이렇게 활동 상태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기전들이 있어요, 약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피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 쪽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치매가 오고 뇌졸중이 오고 그러죠. 보통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 뇌졸중, 또 뇌출혈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뇌졸중이 한 80% 정도 되고 뇌출혈이 한 15에서 20% 정도 오죠. 막히는 게 먼저고 출혈은 나중이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치매 무서워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혈압, 당뇨 걸리면 저 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리고 이제 암으로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면서 사망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는 병이 이미 중증으로 온 거예요. 그 초입이 아니라 좀 지난 거예요, 그죠?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당뇨약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분들이 초기에 한 80% 정도는 거기서 만성질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를 그냥 놔두고 약만 먹고 그냥 방치하시다 보면 저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약을 부지런히 먹으면 저게 안 오는 게, 뒤에 병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낫는다 그래요, 안 낫는다 그래요? 낫지 않죠. 낫지 않으니까 계속 약을 주잖아요. 근데 약을 주면서 뭐라 그러던가요? 관리하는 약이라 그러잖아요. 지연시키는 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연을 시키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나 암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시잖아요. 그 조심하세요. 자, 보통 이제 65세, 66세 이상 된 노인들이 80% 이상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다. 만성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순서죠.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갖고 있더라. 그래서 평균 약을 얼마나 먹느냐 봤더니 65세 이상 노인들이 평균 5알 이상을 먹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혈압, 그럼 고혈압약만 먹던가요? 아니죠. 당뇨약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위장약도 들어가고, 고지혈증 약도 들어가고,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약들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가지수가 많아지죠. 약 가지수가 많고 먹는다라는 것은 만성질환을 점점 더 고착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사장의 증후군인데, 메타볼릭 도미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질병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 발전 계통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비만이 있죠? 비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생활 습관으로부터 오는 거죠, 비만이. 비만이 병인가요? 몸의 경고예요. 지금 이제 질병이라고 얘기하면서 약 먹으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리고 모세혈관 이상이 생기고, 왜 비만이 되면 혈관이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럼 혈당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고지혈증이 오고 이래요. 그러면 동맥이 딱딱해지죠. 혈관이 딱딱해지죠. 그걸 경화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간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 지방간, 그리고 당뇨가 오죠.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고, 그리고 약을 꾸준히 먹고 하시다 보면 이제 신장에 모세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아시죠? 또 그 전에 뭐 신우신염이나 또 사후체 관련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당이 생기니까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혈관이 막히면 그 필터 역할을 못 하거든요. 염증도 생기고 피를 맑게 해주지 못하고 안 좋은 피들이 많이 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병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병, 또 심근경색, 뇌졸중, 암, 악성종양 암, 치매, 파킨슨 중환자실에서 뭔가 투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비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른 비만도 있어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러면서 이것들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중병이 되고, 그 다음에 심하게 돼서 중병 환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병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별로 증상 없잖아요. 고지혈증 별로 증상이 없죠. 당뇨 뭐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약을 처방받아서 그냥 약만 먹고 있다 보면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밑으로. 그래서 우리가 강물에서 이렇게 뭐 보트 타고 가다가 강물의 끝은 뭐예요? 바다 밑으로 추락하는 거잖아요. 이 병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병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치매, 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걸로부터 와요. 이거를 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혈관들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게 노화지만, 또 비만, 피곤하고 잠자는 것 같지 않고, 뱃살은 자꾸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자꾸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허리가 뚱뚱해지고, 걷기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병들을 유발한다.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뚱뚱해지고, 왜 혈당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겠어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약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요새 비만도 뭐 이렇게 먹으면 뭐 이렇게 홀쭉해지는 뭐 그런 약들 뭐 나와서 한다 그러는데, 그 약을 먹고 낫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나쁜 생활 습관이에요. 나쁜 생활 습관으로 비롯된 병들이기 때문에 이걸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약으로 고친다고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좀 이렇게 활력 있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유념해서 약만 먹고 그냥 롤을 날라 있으면 큰일 나요. 당뇨병의 유병률 보겠습니다. 그 2021년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3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다. 우리 5천만 명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아직 당뇨약을 처방하기는 아닌데 당뇨가 좀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2,300명, 300만 명이라는데 그러면 성인의 63%예요. 그러니까 당뇨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고혈압도 많지만 당뇨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이 음식 습관을 제어 못해서 또 술이나 뭐 이런 거 연계해서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못 먹어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9.3%가 당뇨로 추정되고 있다 라는 거죠. 참 많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연령이 높을수록 왜 당뇨병이 많아질까요? 당뇨 환자들이 늘어날까요? 고혈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높으면 어때요? 자, 사람들이 음식 먹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는데 음식 욕심이 나이 들수록 많은 거 아세요?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젊었을 때 먹는 양이랑 똑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활동은 별로 안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게을러지고 움직이지 않고 일도 적게 하고 하는데 밥은 젊었을 때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당뇨가 오죠. 배도 나오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또 근력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좀 적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미련하게 늘 먹으니까 저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65세 이상 된 노인들 중에서는 남자가 30.1%,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당뇨가 몇 세 때부터 많아요? 50대 때부터. 왜 50대 때부터 많을까요? 50대부터 활력이 떨어지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먹는 건 똑같이 먹거든요. 그럼 당뇨가 걱정하죠. 그럼 약을 먹겠죠? 그래서 50대 중반 전후로 약들을 많이 먹어요. 고혈압약도 그때 많이 먹고, 당뇨도 그때 많이 먹고, 또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된다 해서 또 호르몬제 많이 먹고, 뭐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암 환자가 급증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상뇨 환자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암뿐이겠어요? 뇌출혈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고혈압, 당뇨 복합적으로 오면서 많이들 생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10명 중 6.6명이 혈당관리가 필요하다. 아까 66% 정도 얘기를 했고, 지금 잡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이렇게 좀 조심하고 이렇게 약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몸을 조절해 놓으면 훨씬 건강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냥 병원 전전하면서 다니는 인생이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지. 당뇨 환자들의 실상입니다. 분유약을 보통 복용을 하죠. 근데 당뇨약을 처음에 약하다 해서 하나 뭐 이렇게 또는 반 이렇게 먹다가 당뇨 수치가 잘 안 잡히니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뇨약만 뭐 서너 개씩, 네다섯 좀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잡혀가지고. 끈끈해지죠. 그럼 혈압이 상승하죠. 그럼 혈압약도 추가가 되죠. 혈압약이 추가되면, 약이 추가되면, 약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건강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간을 치고, 신장을 치고, 또 당뇨약을 먹으면 이제 췌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슐린이 또 분비가 기능이 저하돼서 악순환이 돼요. 그럼 인슐린 약 가지고는 안 되고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서 강도를 좀 더 높여서 가게 되죠. 그럼 췌장 기능은 점점 더 망가지죠, 그죠? 그래서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 가운데서 이렇게 약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고혈압과 같이 오더라. 그래서 이게 당뇨만 있으면 조금 그래도 고치기가 수월해요. 근데 고혈압이 같이 오면 훨씬 더 복잡해지죠. 고혈압과 당뇨가 계속 가면 아까 그 중병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진전 안 되게 해야 돼요. 진전되면 갈수록 돈 많이 들고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몸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꾸준히 많이 먹고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수명, 건강수명 얘기하잖아요. 기대수명은 무덤에 들어가는 수명, 건강수명은 활력 있게 혼자 누구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수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이죠. 2021년도 전후 통계를 보면 이 기대 수명이 지금 85세 정도 내외가 되고 남녀 이 건강 수명은 65세 전후 뭐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이렇게 늘질 않아요.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은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고 건강 수명은 별로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갭이 한 17년 정도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뭐 먹을 거 하고 뭐 걷고 다니고 뭐 이런 정도 큰 불편함 없이 살다가 죽기 전까지는 한 17년 정도는 앓다가 죽는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도움받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17년 동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병원 가면 90세, 100세 그 사이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죠? 지금 한 50대 정도 되면 110대 이상은 사실걸요? 충분히. 40대는 130세 시대 될 거예요. 요새 뭐 200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심심치 않게. 그래서 그 건강 수명이 상대적으로 요새 120세 시대가 와요. 그러면 건강 수명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별로 안 늘어나요. 왜? 절대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그냥 연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17년 동안 여러분들 아무 일 안 하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그러면 누가 케어해요? 다 자식들이 케어하잖아요. 물론 뭐 어디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요양원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생각 있을 때 신경 써서 자기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고 그냥 산 거예요. 뭐 어디 아프면 약만 받아 먹고 하니까 저런 시간들이 늘어나서 결국 고통을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고통을 줘요? 가족들한테 고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 여러분들 뭐 제일 비참한 거는 본인이지만 주위 사람들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자립해서 이렇게 얹혀가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다니고 아무거나 막 무절제하게 다니고 이러면 결국 인생 끝이 좋지. 그래서 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120세 시대가 되면 지금은 17년 뭐 고작 20년 정도일 수 있는데 그게 30년,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병상에서
약만 먹으면서 하는 일 없이 40년, 50년을 혹시 버틴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건강수명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럼 혈당이 왜 높아지냐? 혈당 보자. 그죠? 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얘기해요. 이 포도당이 없으면 사람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인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해요. 근데 이게 넘치니까 문제지. 인체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혈당을 높이고 적게 할 때는 혈당을 낮춰줘요. 누가 조절해줘요? 호르몬이 조절해줘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생체적으로 자동적으로 AI 컴퓨터 이상 되는 게 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혈당을 좀 높이고 저녁에는 좀 낮고, 왜냐면 저녁에 일 안 하니까. 그 나이가 들면 혈당이 좀 높아지죠. 왜?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세포에 때가 많이 껴가지고 예전엔 당을 기름만 조금 넣어도 이렇게 팍 갔는데 차가 이제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기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혈당이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혈당이 높아져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근육도 별로 필요 없고 하니까 근육이 많이 떨어지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또 당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혈액에 머무는 당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그런 거고 그래서 혈당이 왜 높아지는가 설명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이거를 병원이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을 잘 분비 못해 라고 정의를 해요. 당뇨병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자연의학에서는 많이 먹어서 그래, 돼지같이. 음식을 과다 섭취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얘기는 있어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당이 오진 않아요. 당이 오르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 인슐린을 자극하는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백미, 떡, 케이크, 이런 것들이죠. 특정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서, 또는 체온이나 스트레스 등의 상황으로 혈당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인체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연의학은. 서양의학은 단정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났어. 그래서 인슐린을 집어넣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약을 쓰죠. 여러분들 위에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위에 것 때문에 그래요? 아래 것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래 부분의 원인을 제거하면 혈당은 잡히는 거예요. 자, 서양의학에서는 당뇨가 뭐냐? 당뇨가 오줌류예요. 당이 포도당의 당이에요.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거예요. 포도당이 왜 오줌으로 나오겠어요? 넘치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오줌으로 빼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서양의학에서는 췌장이 고장났어.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 부족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너 인슐린 먹어야 돼. 인슐린 투약해야 돼. 그래서 약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아까 혈당, 포도당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그러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보통 탄수화물이 100%가 혈당으로 바뀐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이제 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백질은 한 50% 정도, 지방은 10% 정도가 당으로 전환이 돼서 가니까 열량을 똑같이 먹으면 뭘 먹는 게 당이 안 오르겠어요? 지방이지, 그죠? 단백질이고. 탄수화물은 금방 당으로 전환이 되니까 탄수화물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근데 탄수화물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있고 비정제된 탄수화물이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설탕, 이렇게 먹으면 그냥 당이 확 오르는 것들이에요. 빵, 떡, 밀가루 이런 것들, 과자, 달콤한 뭔가들, 이렇게 주스 확 올라오는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안 좋죠. 그죠? 살찌는 거에도 불리하고, 당뇨에도 불리하고, 그래서 비정제 탄수화물, 백미대닌, 현미, 또 잡곡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보시면 밥하고 김치에 그리고 흰쌀 87%가 탄수화물이에요. 김밥 81%가 탄수화물이네요. 칼국수 90%예요. 밀가루. 짜장면 이거는 기름이 좀 섞이고 뭐 단백질도 좀 있고 해서 74%면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이런 것들 주로 먹으면 뭐가 걸린다고요? 당뇨가 온다고. 그 뚱뚱해진다고요. 자, 이 혈당이 아까 몸 안에서 조정을 한다 그랬어요. 당이 너무 끈적하면 이 혈류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하면 오줌으로 빼버려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여기 이제 70에서 1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 안에서 움직이면 괜찮은데 이게 그 밖을 뚫고 확 올라가요. 왜? 단 거를 확 먹어버리면 인슐린이 분비가 적장이 돼가지고 그 포도당의 수치를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할 정도로 인슐린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먹는 속도, 이 혈당이 들어오는 속도를 인슐린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넘나들게 되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먹는데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확 올라요. 확 오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니까 인슐린이 확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다 감싸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피의 당이 훅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이 또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어때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먹어. 그래서 그 당이 오르내리는 것을 이렇게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다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뚱뚱해진 거거든요. 인슐린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인슐린이 보충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당뇨의 증상들을 보면 물이 자주 말라요. 그죠? 오줌으로 자꾸 빼버리니까. 오줌을 왜 빼요? 당이 많으면 위험하니까. 오줌으로 빼죠. 오줌으로 빼고 계속 빼다 보니까 오줌만 나오겠어요? 당만 나오겠어요? 아니죠. 물 빼고 당 빠지고 당이 빠지면서 당이 빠지는 거가 당만 빠지는 게 아니고 주위에 미네랄을 자꾸 빠져나가요. 그거랑 이렇게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당이 있으면 체중 감소가 되고 비타민 미네랄 훨씬 부족해지고 그리고 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꾸 먹죠.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 보통 이제 당뇨가 있으면 검사를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공복시 혈당 검사, 8시간 이상 굶고 혈액을 채취한다. 126 이상 나오면 당뇨병이다 어쩌고저쩌고 가이드가 있어요. 당화혈색소, 요거는 이제 적혈부가 한 3개월, 4개월 수명이거든요. 근데 당절임이 되어 있는 정도가 당화혈색소다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혈당보다 더 좀 위험한 게 당화혈색소 수치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는 어떤 데는 6.5, 어떤 데는 7% 아래로 떨어지는 게 목표다 해서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또 당뇨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슐린, 또 식후혈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조하시면서 당뇨병 검사하는데 저렇게 공복혈당 검사하는 거, 당화혈색소, 인슐린, 식후혈당 이런 걸 가지고 대리적으로 당뇨 여부를 검사하구나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췌장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인슐린, 하나는 글루카곤. 이 인슐린은 혈당을 줄여줘요. 글루카곤은 떨어지는 혈당을 높여줘요. 이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면 당뇨를 고칠 수 있어요. 그죠? 인슐린이 뭔가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잖아요. 그럼 그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 포도당을 세포에 먹이로 줘야 돼요.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 몸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호르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게 혈당이 과다하면 이 인슐린 때문에 뭐 당뇨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인슐린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슐린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어요.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을 내려요. 근데 혈당을 어떻게 내리냐면 세포에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당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 당을 필요한 세포에 이렇게 먹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세포에 그 당을 감싸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세포가 입을 열어요. 그럼 거기에 혈당을 쏙 집어넣게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저장이 많이 되죠. 저장이 많이 되면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살이 찌죠.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쪄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음식이 뭐라고요?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세포에 많이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면 살이 쪄요. 처음에는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다가 남으면 뱃살로 집어넣어요. 뱃살로 집어넣고 남으면 또 간으로 집어넣고 뱃살로 집어넣고 팔뚝살로 집어넣고 엉덩이로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드럼통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자, 반대로 혈당이 떨어져요. 내가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올려야 되잖아요. 간과 근육과 뱃살에 저장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혈당이 떨어지면 간에 있는 거, 주로 이제 간에 저장된 거는 머리에서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에 있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혈당을 올려요. 공급돼 있으니까. 그게 글루카곤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고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호르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글루카곤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린다고요? 간. 그래서 간이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간에 쌓아놓은 지방을 풀어서 글루코겐이라고 얘기해서 글루코겐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풀어가지고 혈당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게 만드는 세포에 먹이를 주면서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당뇨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뭘 쓴다고요? 인슐린을 써요. 인슐린을 투약하겠죠, 그죠? 그럼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뭘 건드리겠어요? 글루카곤을 건드리겠죠? 글루카곤을 어떻게 하겠어요?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겠지. 방해하겠지. 그럼 췌장에서 글루카곤 못 나오게 하거나 또는 간에서 글루카곤을 명령을 못 받게 하거나 또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것들을 끌어서 못 올리게 하는. 그래서 간을 이렇게 때려서 못 올리게 하거나 췌장을 때려서 못 올리게 하거나 밖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인슐린을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거나 이런 게 이제 당뇨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이 잘 맞으면 혈당이 안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뇨가 높아지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슐린은 두 가지로 봐야 돼. 하나는 기저인슐린이 있고 하나는 식후인슐린이 있어요. 자, 인슐린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나와요. 보통 5 내지 15분 간격으로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인슐린이 기저인슐린이에요. 이게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기저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허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 기저인슐린 자체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아침에 공허혈당이 높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당뇨약을 오래 먹었던 사람들은 저렇게 기준 인슐린이 잘 조정 안 돼서 고물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음식을 먹고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오죠. 그래서 식후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죠. 이 두 개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을 해서 어떤 부분에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는지를 좀 보셔서 처방법을 좀 달리 할 필요는 있어요. 기저인슐린 이제 크롬이나 아연이나 통곡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좀 잡곡류 같은 것들을 좀 먹으면 저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슐린은 재밌는 게 호르몬 중에서 이 호르몬이 원래 기본적인 원료가 단백질과 지방인 거 아시죠? 거기에 여기는 아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슐린의 이렇게 세포 구조를 보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 보라색이 있죠? 이 보라색이 아연이에요. 그 아연이 있어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해요. 아연이 없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뭐가 생겨요? 당뇨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을 집어넣어주면 인슐린이 완성도가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아연을 먹으면 당뇨 수치가 잡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당뇨병의 종류와 원인을 보죠. 당뇨병,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환자의 0.5% 정도다. 99.5%는 2형 당뇨다. 2형 당뇨는 뭐예요? 많이 먹어서 그래. 과다가 없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1형 당뇨가 많다고 2형 당뇨가 많다. 2형 당뇨, 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2형 당뇨는 후천적. 많이 먹어서. 과식, 없이 야식,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음료도 시도 때도 없이 먹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야. 그러면 1형 당뇨 치료법하고 2형 당뇨 치료법하고 달라야죠, 그죠? 상식적으로. 자,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볼게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90%는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 상태는 증상은 있지만 질병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까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거 잘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고치면 돼. 급성질환인 것은 낙상을 했어. 그리고 쇼크가 갑자기 왔어. 또 1형 당뇨,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한 병증을 급성질환이라고 하고, 만성질환은 서서히 오는 거예요. 생활습관, 식습관 잘못해서. 2형 당뇨도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이 정신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만성질환, 알레르기, 불면증 등 것들 전체적. 그럼 급성질환을 치료하는 방법과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달라야죠. 암은 만성질환이에요, 급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이지. 근데 왜 수술해요? 응급조치를 해요? 그죠? 현재 당뇨병 건강검사의 한계, 여러분들. 당뇨병 진단검사들이 요당검사, 공기혈당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아까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혈당을 낮춰주고 높여주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판별법이 없어. 검사법이 없어. 그냥 대충 요 당을 보니까 높게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인슐린 호르몬, 글루카곤 호르몬 만드는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 검사들이, 저도 이제 문헌을 쭉 조사하면서, 그래? 이 당뇨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호르몬 기능이 제대로 분비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하는 검사가 없어?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대리 지표지,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식전 혈당, 공후 혈당이 높으면, 너 인슐린이 안 나와? 그래서 투약을 하지. 19일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 해가지고 처방을 하죠. 이게 다 대리 지표라는 거예요. 실제 인슐린이 잘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이런 것들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그래서 현재 당뇨병 치료에
한계는 모든 당뇨 환자들을 일형 당뇨로 가정하는 췌장이 고장났다. 즉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 호르몬 장애다 라는 것. 그래서 획일적으로 인슐린을 다 투여하죠. 여러분 당뇨 환자들 다 인슐린 투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당뇨병 치료의 한 주소예요. 그럼 아까 일형 당뇨가 맞다 그래서 이형 당뇨가 맞다. 일형 당뇨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지. 근데 이형 당뇨는 아니라니까요. 이 당뇨병 치료에 뭐 예전엔 돼지 인슐린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소 인슐린은 없었는데 요즘 유전자 조작하는 그 미생물에 인슐린과 비슷한 DNA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균을 배양시켜서 이제 거기서 인슐린을 추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당뇨병 환자들의 85% 이상, 아까는 99.5%인데 조금 85% 이상이 췌장의 호르몬 분비 기능이 정상 상태다. 왜냐면 약을 먹어서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통은 알려져 있다. 이 85% 이상은 호르몬 분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고요. 자, 기존에 쓰고 있는 당뇨약,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거. 인슐린을 밖에서 주입시키는 것도 있고, 췌장에서 인슐린 더 만들어서 췌장을 패는 약이 있어요. 그게 아마릴정. 이거의 부작용은 피부 발진, 가려움증, 피부 검조, 비만해진다. 왜냐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비만해진다 그랬잖아요. 또 포도당이 흡수가 돼서 혈당으로 높아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글루카곤이 뭐라 했어요?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글루카곤이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쓰든 글루카곤을 분비 못 시키게 하는 약을 쓰든 다 당뇨약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이아백스 같은 것들이고 설사, 구토, 메스커브 간 기능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인슐린이 호르몬이 나오면 꼭 수용체가 있어요. 딱 똑똑 두드리면 이렇게 딱 열어야 돼요. 인슐린이 똑똑 두드리면 인슐린이구나 열어야 되는데 센서가 조금 잘 안 열려. 잘 안 열려지는 이유는 때가 껴서 그럴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세포 안에 먹을 게 있으면 입을 안 열거든요. 근데 이제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조그만 냄새만 해도 확 나게 만들어. 그러면 뚱뚱해지겠죠?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혈당은 잡겠죠?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 인슐린 건드리는 약들이 더 많이 투약해서 안 걸리고 있는 애들을 패가지고 강제로 입을 열어서 그러면 투약을 시키는구나. 그러면 세포가 망가지겠죠, 그죠? 당은 떨어지겠죠.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혈당은 떨어지면 세포가 망가지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11당 이상을 12섬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을 쪼개서 포도당이 돼야 이제 장으로 흡수되는데 그 1당으로 되는 걸 막는 효소 같은 것들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시켜요. 효소가 활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약을 쓰면 혈당이 장에서 잘 안 올라오겠죠, 그죠? 먹은 것들 다 배설되고 그런 약을 써서 또 당을 잡기도 해요. 또 신장에서 포도당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새 또 약이 새로 이런 약들을 쓰더라고요. 잘 안 잡혀서 그런지 당뇨약이 신장에서 포도당을 막 배설하게 해. 그럼 혈당은 떨어지죠. 근데 이제 포도당이 확 떨어져가지고 쇼크가 올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이뇨성 약을 쓰는데 SGLT2 억제제에서 2024년, 25년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 책에 소개된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혹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이 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당뇨약으로 내관이 고혈압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약을 먹는 것입니다. 약을 안 먹고 고혈압, 당뇨를 치료한다는 것은 뭐 아예 우리가 상상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이 다른 것을 좀 추가해서 이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써서 수치를 내려가게 하면은 수치 내리는 것이 저는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용이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때 그걸 작용이라 하고, 원치 않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쓰면 진통제의 작용은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진통제 때문에 생기는 속쓰림 뭐 이런 것을 부작용이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고혈압 약을 써서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저는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혈관이 좁아져서 장기에 피가 적게 가서 우리 몸이 일부러 피를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혈압을 올리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이게 고혈압이 생기는 이제 원리인데, 혈압약을 써서 혈압 수치를 낮춰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적게 가는데 더 피가 적게 가게 돼서 이게 수치로 봐서는 된 것처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로 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못해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내리는 것은 혈압약의 부작용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 작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당을 내리자 그러는 것인데, 혈당을 내리면 이 혈당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몸에 비계가 됩니다. 몸에 비계가 많으면은 다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약균이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비만한 사람이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면 당뇨가 낫고, 체중이 많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당뇨는 절대로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이라 하는 것은 혈당을 내려가게 하고 몸의 비계는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모든 당뇨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당뇨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당뇨약을 써서 혈당을 내리는 것은 수치로 봐서는 작용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사실 몸으로 봐서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작용이라고 생각되는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써야 되죠. 그렇다고 혈당이 높은데 약을 당장 끊거나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을 당장 끊거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몸을 바꾸어서 혈압이 내려가게, 그리고 혈당이 내려가게 해놓고 약이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약을 줄이고 나중에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혈당 수치 혹은 혈압 수치를 내려가게 하는 그 약은 부작용이지 그건 몸을 좋게 하는 작용이 아니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끊어라 이런 게 아니고, 수치를 내려가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서 약의 의존도를 줄여가셔서 약의 의존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당뇨약을 아까 꾸준히 이렇게 먹으면 인슐린 분비나 또 글루카곤 이 분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장부들이 망가지는데, 그냥 췌장이 진짜 망가진다. 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안 써지게 되잖아요. 약에 의존하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면 여러분들 췌장이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효소가 다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세 개가 다.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소화 효소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망가져요.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췌장 망가지면 금방 죽잖아요. 소화장애, 호르몬장애, 그렇죠. 췌장암 걸려도 금방 죽죠. 그래서 근본 치료를 하지 않아서 합병증에 걸린다. 당뇨약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혈압 수치를 내리는 것처럼 당 수치도 어거지로 내리다 보면 수치가 낮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부작용들 때문에 심혈관 질환, 감염성 질환, 족부계저, 이렇게 순발 썩어 들어오는 거, 신장투석, 암으로 발전된다. 뇌출혈 뭐 이런 걸로 비참하게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뇨병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래서 근본을 치료해야지, 약 하나 먹고 내가 건강하다 착각하지 마시라. 당뇨병의 합병증은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결국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막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장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관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병증이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나타나면 눈이 망가지죠. 당뇨병적 망막증 뿐이겠어요. 시력도 떨어지고 백내장, 녹내장 다 오죠. 피부 쪽에 또 이렇게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면 가려움증 같은 게 생기고, 또 신장 콩팥에 모세혈관 다발인데 막히면 또 문제가 생기죠. 신우신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투석 들어가죠. 성기능장애, 발배양, 또 간경변 이런 것들이 다 당뇨병의 합병증이다.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어떤 사람들은 당뇨약을 안 먹어서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 당뇨약을 먹어서 당뇨 수치를 조절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진짜로 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만 변경해서는 몸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대표약이 아마릴, 다이아백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인슐린 호르몬을 높여주게 되면 갑작스럽게 우리 몸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하는데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다른 인슐린들이 들어오면 혈당을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잡아서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대표적으로 두통이 와요.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혈압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두통은요 혈압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저혈당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디톡스나 단식이나 굶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달달한 거 먹고 한 2, 30분 뒤에 두통이 있고 초콜릿 먹고 두통이 있고 다 있어요. 저혈당에서 이런 것들은. 한 3년 정도 먹으면 심장 근육이 벌렁벌렁하고 심부전이 올 수 있고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것들이 염려될 수 있다. 5년 정도 되면 말초신경, 손발저림, 시림, 발끝에 상처가 났는데 안암으로 이런 것들 눈으로 또 와요. 망막변성, 맥내장, 녹내장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장 쪽으로 가죠. 신장에 모세혈관 다발들이 있거든요. 그 다발들이 혈관이 막히면 필터 역할을 못해요. 그럼 염증이 생기고 피를 맑게 하지 못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노폐물들을 못 빼내고 하니까 부종 같은 것들이 있고 하죠. 이런 일들이 좀 더 진전이 되면 이제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단백뇨, 투석, 손발 잘라내는 거, 발목 절단, 다리 절단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발목을 절단하지 않고 발가락을 절단하죠. 그 다음에 썩어 들어오면 발목을 절단. 왜 썩어요? 끝에까지 피가 안 가기 때문에. 피를 가게 하면 다 나요. 피가 안 가서 생기는 문제예요.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뚫어주면 자를 필요 없겠죠. 그죠? 다리 절단. 그래서 이렇게 절단하는 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한 무릎 정도 절단하거나 허벅지까지 절단하고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잘라 들어오죠. 그죠? 자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합병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당뇨약을 먹는다? 그러면 이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요. 노력하지 않으면. 저런 병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들? 다리 자르고 싶어요? 암 걸리고 싶어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고 다니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눈 망가져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백내장이 좀 간단한다고 하지만 녹내장 실명 위협 계속 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약이 그렇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쪽에 전공하신 의사분이신데, 한번. 몇 살, 몇 살? 6살, 4살. 6살, 4살? 네. 걔네들 보는 재미로 피곤한지 모르시겠네? 약은 안 그래도 약해진 신장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혈압이. 가능한 약을 줄이고 그 대신 절식과 운동을 해보라고 홍 교수는 늘 강조한다. 좀 낮아야 돼요. 심근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고,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는 세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영상 보셨죠? 저분 이제 저쪽에 전공이신데 저렇게 약을 이렇게 쓰는 걸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약의 기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 보셨잖아요. 약이 어떤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추는지, 그렇게 해서 당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어떤 이렇게 유익함이 있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분은 저거 전공하신 분인데 맨날 환자 보시고 약 쓰는 거에 이렇게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약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 그냥 설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저렇게 9988, 234, 요새 100세, 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그럼 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약을 먹고, 그냥 약을 먹은 지 3년 됐다, 5년 됐다, 7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이런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 자체를 다시 이렇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되돌려 나가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19살, 20살 이후에 신체 활력도가 떨어지죠. A, B, C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아시죠. A는 뭐예요? 죽기 전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알다가 죽는 거예요. A. B는 그냥 이양저양 살았어. 근데 뭐 이렇게 몸도 안 좋고 뭐 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음식도 바꾸고 운동도 하고 영양분도 좀 먹고 디톡스도 하고 하면서 B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C는 그냥 될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D가 안 나왔죠. D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꺾어지면 죽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A처럼 살고 싶어요? B처럼 살고 싶어요? C처럼 살고 싶어요? A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A처럼 살기엔 너무 늦었어. 그죠? 대부분 저기 들으시는 분들. B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B처럼. 제가 B처럼 사는 케이스예요. 저도 뭐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진짜 못 살겠다. 제가 선민영장 옥수 있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제명에 못 살겠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려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강의까지 하는 수준이 됐는데, B처럼 얼마든지 사실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C처럼 살거나 D처럼 살면 문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B처럼 살 수 있을까?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 뭘까?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부터 정제된 탄수화물. 근데 인슐린을 잘 자극시키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하고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고갈이 되잖아요. 그럼 안 나오잖아요. 그럼 혈당이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라. 먹고 싶으면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어라.
고지혈증 이런 것들, 또 세포막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 인슐린이 나왔는데 얘네가 이렇게 세포막이 둔해졌어. 그래서 인슐린을 잘 안 이렇게 센서가 잘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세포막의 때를 벗겨줘야 돼요. 그 점막이나 뭐 이런 세포막의 상태를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오메가3. 오메가3를 먹으면 또 오메가3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오메가3가 들어가면 세포막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포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콜레스테롤, 지방, 단백질, 질암백으로 섞여져 있죠. 그게 투과성이 좋아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은 딱딱하죠. 또 포화 지방도 굳죠. 쉽게. 불포화 지방이나 오메가3 같은 거는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오메가3 같은 걸로 바꿔주고 카르피, 점막 영양제, 또 비타민 B1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 고지혈증 약은 비타민 B3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고지혈증 약 쓰는데 예전엔 비타민 B3를 고지혈증 약으로 대신 썼어요. 근데 비타민 B3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그래. 근데 인슐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료가 지방과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먹어주고 거기에 아연 같은 것들, 또 칼슘, 마그네슘, 또 비타민 B6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인슐린이 잘 분비돼요. 췌장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요. 췌장에 대해주는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영양소만 대해주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이제 그런 영양소들을 잘 넣으면 또 당뇨병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원인은 알겠는데 이거를 좀 한꺼번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디톡스. 디톡스는 이제 이렇게 약간의 단식 같은 거 하면서 단식도 굶는 게 아니고 금식이 아니고 최소한의 열량 같은 것들 집어넣고 부족한 영양소를 집어넣어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순환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 같은 요법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쓰면 빨리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 저체중의 당뇨병 환자는 저체중 당뇨병 환자가 있고 저처럼 마른 사람도 고혈압이 있고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그죠? 또 반 이상은 또 고체중인데 이 저체중인 사람들이 당뇨가 있다고 해서 열량을 무조건 떨어뜨리면 안 먹고 하면 혈당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신진대사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마른 사람이 식사량을 줄이면 아까 영양소들이 없어져서 당뇨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필요해야 태워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음식량을 줄이다 보면 비타민 미네랄 양도 줄어들어가지고 태워서 불쏘시개 역할을 못하면 에너지 신진대사가 안 되고 그럼 모든 세포의 기능들이 저하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열량이 좀 안 들어가면 근육을 계속 분해해서 쓰거든요. 지방을 태워주는 지방은 별로 없고 또 근육을 1차적으로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 퇴화되고 저체중이 돼요. 사람들이 근육이 퇴화된다 그러면 그냥 마른 걸로만 생각하는데 혈관도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오장육부도 근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근육들이 이렇게 무너져요. 그럼 볼장 더 본 거지. 그죠? 그래서 저체중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현미 채식으로 좀 바꿔라. 백미 먹던 거 다 바꾸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들 특히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것을 잘 해야 근육이 손상되지 않아요. 혈관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체중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먹는 것보다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하고 영양소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단백질 부족할 가능성이 이런 걸 보충해주고 고체중 당뇨병 환자는
만대 15, 15 또는 80대 10, 10 뭐 이러거든요. 탄수화물이 80, 단백질 10, 10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살쪄요? 당뇨 걸리고. 그래서 탄수화물 한 40 정도, 단백질 30, 지방 30, 4대 3 정도로 하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었을 때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아져. 그게 요 비율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념하시고 고체중 환자들도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을 좀 섭취해서 하면 열량을 똑같이 먹어도 혈당은 줄어든다니까요. 지혜롭게 좀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준다. 고체중 환자들도. 그래서 단기간에는 디톡스에서 뱃살을 빼야 돼요. 뱃살을 빼려면 근육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을 녹여내야 돼요. 이 지방을 분해해서 빼려면 부족한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부족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빠지죠, 건강하게.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수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서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디톡스 요법이라는 것은 뭐 디톡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해보니까 333 디톡스가 적합하더라. 3 앞에서 하면 3일 디톡스 열량을 저열량으로 하는 거예요. 3주 동안은 일식,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식 현미채식으로 하고 2식은 디톡스식으로. 그래서 단백질하고 영양소 정도만 먹어서 기본적인 유지해서 안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굶는 게 아니고 굶으면 뭐 지방량이나 이런 거 잘 안 빠져요. 얼굴만 쭈글쭈글해지죠. 근육을 분해해서 쓴다니까요. 그래서 근육은 다치지 않게 하고 뱃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3일 단식, 디톡스식으로 표현을 했고 3주 동안은 일식을 하고 아침, 저녁은 대체식해서 단식 형태로 이렇게 단백질하고 이제 간단한 영양소 3달 동안은 체중이 어느 정도, 체지방이 어느 정도 내가 정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식을 하고 아침은 간편식으로 하죠. 현미채식, 또 개인 맞춤 영양소, 온열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하는데 디톡스는 보통 적혈구, 피가 맑아지는데 피의 대부분의 적혈구죠.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333 정도, 한 세트 정도 하는 게 좋다. 한 번만 해도 좋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습성이 셋업이 돼야 돼요. 습관이, 먹는 습관, 생활 습관이 균일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요요도 없어져요. 효과는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오장육부를 좀 좋게 하고 세포를 고쳐서 예방하는 게 이제 디톡스 요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시면 이 책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 책은 이제 크몽의 BSPS라는 책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이분은 이제 60대 여자분이고 또 이렇게 고혈압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병들이 있었어요. 비만, 또 고혈압, 당뇨, 치매, 천식 뭐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셨고 붓고 엉덩이도 큰 혹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넘어지셔서 다쳐져가지고 골반뼈가 다쳤는데 수술할 수는 없고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약 처방을 받고 계속 살찌고 뭐 부종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여러 번 하셨고 근데 앉아서 이제 저렇게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셨죠. 그래서 98kg, 150mg, 체지방률이 46%가 넘었어요. 내장 지방이 20레벨이고, 근데 오른쪽으로 아주 예쁘게 슬림하게 바뀌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톡스 한 3달 정도 아까 설명드린 거 하고 25kg가 빠지셨어요. 체지방률이 38.5%, 한 8% 이상 빠졌고 1년 뒤에는 35kg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35kg 빼실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분 비만도 거의 없어졌고 고혈압, 당뇨약 드시던 거 안 드시게 됐고 치매, 천식 뭐 이런 약도 안 드시게 됐어요. 지금은
하루에 2만 보씩 걸으세요. 저분 부지런하셔서. 성과는 이렇게 98kg, 73kg, 63kg 1년에 체지방은 46%에서 이렇게 됐고 보시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저게 가능하네. 뭐 때문에 그냥 하면 저렇게 안 되죠. 그죠? 디톡스가 한 3번 가능하고 또 성공한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50대 여자분이고 요양병원 간호사세요. 키가 158에 몸무게가 78kg 정도 나왔고 체지방률이 아까 분이랑 비슷하셨어요. 46.4%. 내장 지방 레벨이 18 정도 되셨고 이분도 비만 건강에서 중에 막 얘기 들어오다 보니까 소개가 되고 하면서 이분이 놀랍게도 디톡스 어느 정도 하고 몸이 만들어지면서 소개가 막 일어나면서 1년 만에 플래티넘이 됐어요. 현재 2년 만에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서 여행을 이번에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이렇게 속도감 있게 잘 하셨죠. 이분도 디톡스를 성공적으로 하고 또 간호사셔서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을 누가 소개해줬냐면 이분 동생이 소개해줬어요. 동생도 꽤 이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셨죠. 이분이 디톡스를 하고 이렇게 빠지셨어요. 한 17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도비만이고 당뇨 전 단계도 있었고 눈에 특히 이제 황반변성이 와서 당신 실명할지도 몰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듣고 이제 쇼크를 받아서 두통도 가끔 심하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톡스를 하시게 됐어요. 이분이 BSPSD 그림자 중개사무소를 하고 계신데 뭐 술이나 또 이렇게 고기, 회식 이런 걸 좋아하셨어서 이제 몸이 그렇게 됐었는데 위험성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디톡스를 하시게 됐는데 이분도 1년 만에 아까 17kg 정도 감량이 됐고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가 오고 하면서 이제 1년 만에 플래티넘이 되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이제 언니한테 소개해줘서 언니도 그렇게 됐고 지금 3년 정도 좀 지났는데 에머럴드신데 유튜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 이상의 수익이 되시고 굉장히 잘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처음에 저렇게 비만하고 둔한 몸에서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약을 한 주먹씩도 먹고 이런 분들이었었는데 단기간 내에 저렇게 몸이 변해서 또 건강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약 먹고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몸이 살아나면서 자각하면서 이렇게 몸을 만들게 되고 몸이 좋아지니까 또 당신들은 나처럼 고통받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설득력 있게 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게 되겠죠. 약 먹는 인생이 불쌍하지도 그러지 않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또 수익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몸무게가 77.6kg, 158cm 정도 되시는데 체지방률도 46.4%고 67kg니까 한 4, 5, 6, 7, 8, 9 한 4, 5개월 정도 만에 10kg 빼신 거예요. 그죠? 체지방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분이 약을 20년 동안 청신약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비율이 조금 늦춰지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더 줄으셨어요. 근데 근육량은 보세요. 늘었죠? 4kg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을 이렇게 10kg 정도 뺐는데도 그리고 지방 레벨도 좋아졌고 이런 게 가능하다. 당뇨병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은 당뇨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무슨 치료든지 다 순리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참고 적게 먹자 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가능하겠지만은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겁니다. 당뇨라는 것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고 먹는 것은 우리 평생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됩니다. 저는 현미로 당뇨병을 고칩니다. 물론 현미만 아니죠. 현미와 채소, 과일, 그리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현미 식물식입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를 음식의 그 종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 많이만 안 먹으면 된다. 그리고 흰 밀가루빵, 국수 이런 것들도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먹으면은 이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현미를 먹어야지 백미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미를 먹으면은 현미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질기죠. 예, 그래서 오래 씹어야 비로소 삼킬 수가 있습니다. 오래 씹는 동안에 사람은 배가 불러집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씹으면은 침이 많이 나와서 침으로 배를 많이 채우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게 됩니다. 음식 양을 적게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칼로리 섭취량도 줄어들고 체온도 내려가고 혈당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현미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우리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당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붙잡고 있다가 천천히 흡수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식구의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면 또 천천히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은 배고픔 그런 허기감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기 때문에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현미를 먹으면 많이 못 먹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소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백미를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몇 번 씹으면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죠. 또 백미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현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섬유질이 적으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미 채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현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장이 깨끗해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밥알이 이렇게 소화되지 않아도 그냥 똥으로 밥알이 나오면 현미 먹으면 안 되죠. 두세 살 밑에 이렇게 네. 그러지 않고는 씹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현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알도 많고. 자, 자연치유 식사요법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사과 반쪽해서 껍질째 먹으면 좋고 식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근육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현미채식 이식 기본이고 이거는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있을 때 얘기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저렇게 좀 하는 게 좋고 먼저 반찬을 먹고 밥을 조금 먹는 형태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인스턴트 같은 것들 배제하고 밀가루 이런 거 배제하고 천일염 같은 건 좀 먹고 부광균 보고 이외 구강균 같은 경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성치약 쓰지 말고 천연 원료 베이스로 쓰는 게 좋아요. 또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발암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심혈관 사망률 42% 감소한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고기 먹어야 힘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일 섭취량의 10%를 탄수화물 대신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로 했을 때 심혈관 사망률이 좋게 높아지고 열량의 3%를 탄수화물 대신에 곡류로 바꿨더니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했더니 사망률이 저렇게 줄어들어요, 심혈관.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게 좋고 운동요법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들은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는 맞춰놓고 운동으로 뺄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이 생기니까 저도 각각 같은 때 보충해서 하시면 좋고 참고하십시오. 자, 영상 지금 쓰고 있는 당뇨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약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1형 당뇨의 경우에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만은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인슐린이든지 먹는 당뇨약이든지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끊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당장 약을 끊고 현미채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현미채식을 해서 혈당을 내려가게 한 상태를 확인하고 난 후에 당뇨약을 서서히 줄이다가 나중에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 혈당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미채식을 시작하면 금방 혈당을 줄일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당뇨약은 현미채식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끊는 이 방법은 끊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미채식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약을 서서히 끊는 것입니다. 네. 비만 당뇨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비만 때문에 시작해서 식습관 잘못해서 생긴 병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발전될 수 있어요. 고지혈증으로. 그러면 이제 만성질환도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병원비로 엄청나게 쓰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아까 저 사례에서 등장한 세 분처럼 하면 새 인생 사시는 거 아니죠? 또 이렇게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도 더 잘 처리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가족들과 좀 좋은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구전을 통해서 또 브론즈 빌더 정도 15% 정도 내가 돼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을 회복한 대가로 또 공부하면서 저 정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럼 꽤 큰 수입이죠. 저 1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 2.5% 이자 치면 한 4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받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디톡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 체험이. 그래서 1년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1년에 한 1200 정도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몸을 빨리 만들어라. 몸을 만들면 건강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몇 분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그냥 저절로 되신 건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하건 몸을 만들건 먹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운동습관이나 영양습관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머리가 깨어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요. 기본적으로 인체와 자연치료, 음식을 뭘 먹어야 되고 장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 평생유연물 디톡스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스킬 건강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을 다뤄서 이렇게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저분들도 다 이거 공부하셔서 머리 바뀌고 몸 만들고 하면서 좋아지셨어요. 요걸 이제 요번에 공통건강교실에서 10주 과정을 다 하지 않고 몸 만드는 과정, 인체의 놀라운 비밀, 음식과 영양소, 인체뿌리 장건강, 평생유연 디톡스다이어트 4주 동안 요것만 핵심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그동안 좀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었다 하면 강의 들으시면서 병행하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저분들처럼. 그래서 4주 건강 리셋 과정을 오픈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건강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하면, 이렇게 거침없이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럼 오장육부를 알아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혈액과 혈관, 또 위, 장, 간, 신장, 심장, 폐, 그래서 쭉 호르몬, 그래서 또 영양소까지 나오고 생식기, 여성 또 남성 생식기까지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가리키면서 했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건강적으로 자문하면서 했었던 내용들을 저기 다뤘으니까, 이런 책을 활용하셔도 좋고, 저 책을 통해서 제가 또 건강 코칭 교실 10주 과정을 오픈을 할 거예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분들도 이런 공부를 하셔서 네트워크 이렇게 커지셨어요. 몸도 좋아지시고, 건강 컨설턴트 누구나 되실 수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건강은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의사 선생님만 쳐다보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자고 뭐 하는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감시해요? 볼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교실 리셋 4주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건강코칭 10주 정도 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막힘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이드 해주려면 제품만 가지고 제품 설명만 해서는 안 돼요. 제품 설명만 해서는 이렇게 파는 사람으로 착각하죠. 전문 능력이 있어서 저분은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그리고 신뢰가 가네. 이렇게 해야 애용자도 되고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계속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럼 알아야지. 알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제 강의를 통해서 힌트를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시고 나 혼자 잘 못하겠다. 그럼 이런 건강교실을 활용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